학원 부원장입니다.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내용 중에 일부 내용들은 나눠드린 자료집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좀 패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지금 아버님도 계시는데, 부모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학원에 이제 고3 수업에 커리하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어라는 과목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까지 학생들의 입시에 있어서 좀 헤쳐나가기 힘든 난관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최근에 수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생들을 좀 나눠볼까요? 5개 정도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1등급 유지형 효자 효녀죠. 1등급 유지하는 전국의 4% 안에 든 학생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턱걸이형 학생들. 사실은 부모님들께서도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2등급 턱걸이형 학생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보면 1등급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조금 이제 방심하면 3등급이 또 보이고, 그리고 이제 3, 4등급 맴돌이형, 국어학원을 한 2개월,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다가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나타나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수학이 좀 되면 학원에 나타나고 수학이 또 발목을 잡으면 다시 사라지는 친구들입니다. 맴돌이 형은 학원 주변을 맴도는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사실은 제일 문제인 친구들이 기분파 등급입니다. 기분파 등급. 이 기분파란 이야기는 자기 등급 점수는 상관없는 늘 기분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근데 1등급인 친구들의 경우에도 1등급이라도 다 같은 1등급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정시 모집의 경우에 표준 점수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1등급도 안정적인 1등급 친구들이 있죠.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이제 불안하겠고요. 2등급 턱걸이형 친구들은 이제 아무리 해도 벽을 못 넘는 거죠. 사실 1등급이 어렵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 보면 1등급 커트라인이 보통 이제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45문제 중에서 2개 틀리면 불안하고 하나 틀리면 안정적인 정도가 되거든요. 45문제 80분 동안 풀면서 실수 한 번 안 하고 그거 다 풀어내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3, 4등급 맴돌이형 학생들은 잘 보면 3, 못 보면 4, 이 정도. 그래서 늘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난 잘하면 여기 간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 아래 쪽은 잘 안 보죠, 기분상. 그 다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5등급인 학생들의 경우에. 기분파인 친구들은 등급이 춤을 추죠. 놀랍게 기분파인 친구들은 잘 볼 때는 3등급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아예 성적을 안 보여주고, 안 보여줄 때도 있고요. 혹시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일까요?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제가 얼굴을 좀, 알고 계시는 어머님도 계신데, 저쪽에 속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왜 국어 점수가 안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집은 수십 건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마다 아이의 국어 문제집이 한두 권씩 나갑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도 왜 자기는 감이 없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 시험만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의외로 많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뒤에 2지문 정도는 늘 자기는 찍는다고. 그래서 정말 국어 시험이 80분 아니고 90분이면 자기는 다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10분 더 줘도 역시 2지문이 남습니다. 세 번째는
EBS 나 다 봤다. 난 문법 이론도 다 암기했는데 문법 나 정말 잘한다. 그런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인 친구는 내신은 괜찮은데 정말 내신은 괜찮은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OMR 카드에 입력을 할 때 분명히 자기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설지를 보면 왜 자기는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왜 그리고 그 순간에 선생님 저는 왜 그 순간에 4번을 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막 이제 하소연을 하다가 화도 냅니다. 왜 저는 4번을 찍었을까요? 그러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보면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답해놓고 고칠 때 자기 나름의 이상한 기준을 세웁니다. 분명히 정답이 아닌데 자기가 4번을 정답으로 해놓고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자기 논리를 이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좋아합니다, 속으로. 전국에서 이 문제는 나만 맞았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틀린 학생들이 참 많죠. 근데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비문학 공부를 할 때, 글의 구조 분석이나 내용 습득 능력을 키우려고 요약 정리 연습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문학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 문제 풀면서 개념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친구들. 그 후에 이제 용례 적용하는 훈련을 필수적으로 하죠. 이런 친구들은 뭐 거의 문법에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의 분석 연습을 꾸준히 하는. 문학의 경우에 아무리 많이 문제를 풀어도 작품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는 적응을 못합니다. 학교 내신은 문제를 많이 풀면 커버가 되죠.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맨 마지막에 왜 저는 4번을 찍었을까요? 정답이 아닌지를 오답 정리해두는. 학생들이 8월을 넘어가게 되면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이제 9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거의 대부분 자기 점수를 자기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자기 점수를 내면화 하죠. 더 이상은 욕심부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자기의 현재 수준에서 한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요. 그러다가 수능이 가까워오게 되면 이제 10월달 정도 되면 이제 학생들은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독서실에서도 국어를 한 2페이지 풀다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리고 수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맞아 영어. 국영수를 쳇바퀴 돌면서 한 15분씩 계속 하다 보면 뭘 했는지 전혀 안 남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이겁니다. 오답 정리하는 거.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년 동안 한번 모의고사만 정리하면 자기가 틀린 문제들 위주로 봤을 때 왜 내가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답으로 찍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 오답 정리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3권의 오답 정리 노트로 한 달 동안 충분히 수능 준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문제 같은 넘기는 문제들도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오답 정리가 돼 있는 그걸로 자기 나름의 공부를 마무리하는 거죠.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근본 원인은 이런 데 답이 있습니다. 일단 수능 출제 원리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출제 원리는 이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공개를 다 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력 평가하는 게 사실은 수능 시험인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력고사 때나 그 이전에는 국어는 정말 암기였습니다. 관동결국 다 외워서 빈칸 나오는데 거기다가 뭐 들어갈지 뭐 세종어조 훈민정음을 다 외워서 그 학생들한테 앞에서 막 외우는 거 막 해주면 장가식들은 좋아합니다. 제가 마치 무슨 뭐 제2외국어 하는 것처럼. 근데 저도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는 이제 없습니다. 암기력 아니고요. 사실은 배경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비문학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배경지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지나친 배경지식이 오히려 독이 돼서요. 자기가 탐구 영역에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배경지식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도 경우에 하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프 해석을 하면서 학생들이 경제 선택한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지문을 안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나중에 수능 시험이 끝나고 평가원 서버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제 학교의 사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북돋아 준 거죠. 이건 틀림없이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니까 이의 신청을 해라. 그러나 국어 선생님들은 그 누구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수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답은 사고력입니다. 이제 3학년 때 모의고사 학원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께 성적표가 갈 텐데 사고력 부분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고 하면요. 추론적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추론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성적표에 나가는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 아이의 수능 성적이 앞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정체가 상당히 길 거다라고 하는 거 미리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추론과 비판이 사고력의 핵심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지금 혹시 이제 고1 들어가는 자제분이 또 있으시거나 하면 앞으로는 이 추론이나 비판을 위해서 책을 좀 많이, 근데 많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폐가 있죠. 어떻게 책을 많이 읽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그러니까 짧게 읽더라도 읽은 내용을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아니면 자기 자신하고서라도 아니면 이 작가를 미리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에서도 제일 많이 적용이 되고요. 문학의 고난이도 문제들은 다 사고력 측정입니다. 수능 출제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국어교과서 각 단원의 내용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내죠. 독서, 문학, 고전,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행동 영역을 측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실, 추론, 비판, 창의. 창의적 이해 능력 문제는 수능시험 45개 중에서 2개나 3개 정도 나오고요. 사실적 이해 능력은 읽은 다음에 바로 푸는 문제입니다. 집중력이 아주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 문제들을 많이 실수를 하죠. 읽은 다음에 바로 기억해서 푸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고요. 문제 배점도 제일 높고 난이도도 항상 여기서 제일 많이 결정이 됩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고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고력 향상이 되면 반드시 성적도 향상이 됩니다. 사고력 향상이라고 하는 게 참 추상적이죠. 이 사고력을 그럼 어떻게 향상을 시켜야 되느냐. 학생들 중에 비문학 수업하다 보면 지문을 다 읽은 후에 지문 정보 뭐가 어디 있었지를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그래 그러면 요 내용하고 다음 내용 사이에 감춰진 내용은 뭘까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생략해놓고 생략된 내용이 뭘까? 글 쓴 사람은 뭘 염두에 두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이 글에다가 썼을까를 물어보면 역추리를 잘 못해요. 이런 친구들이 사고력에서 조금 처지게 되죠. 근데 글을 읽을 때 보면 글 읽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도 읽은 후에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은 이런 거다. 글 쓴 작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많이 하는 친구들이 사고력이 높죠. 수능 국어의 체감 난이도를 좀 볼까요? 이번에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얘기한 걸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매우 어려움, 아주 쉬움 쪽인데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국어가 제일 어려웠다고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탐 난이도는 뭐 사회문화가 한국지리보다 그 다음에 과탐의 경우에 생명과학일이 더 높았다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수능 체감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요. 표준 편차가 20일 정도 되면 난이도가 실제 꽤 높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국어 B의 경우에도 역시 표준 편차가 20. 올해는 국어 A가 표준 편차가 더 크죠. 그럼 이러면 학생들이 A형 선택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만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만점, 그 다음에 원점수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B형의 등급 컷 93 이렇게, 그 다음에 A형의 등급 컷은 96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점수 이렇게 나오고요. 등급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나가고
아마 2등급 안쪽이 아이고. 이 등급 안쪽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준비들을 잘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2등급의 등급 컷이 작년보다 많이 낮아요. 2등급 등급 컷이 낮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점수가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수능 국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항유형의 불을 좀 제가 끌까요? 하나만? 어두우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문항유형의 변화를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모두 변별력을 좀 갖춘 시험이죠. 작년의 경우에는 재작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재작년에 수능 시험이 좀 쉬워서 학생들이 이제 등급컷이 98이었거든요. 그래서 98점짜리 시험은 하나 틀리면, 그 다음에 이제 3점짜리 하나 틀리면 이제 2등급이 되는 거죠. 고난도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AB형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AB형 통합되면서 A형 쪽으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B형 쪽으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난도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남을 거고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낀 문항, 정보량이 많은 지문, 이제 길이가 긴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전에 한번 지문 길이가 너무 길다고 해서 1300자에서 1100자에서 1300자였다가 800자로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800자짜리 지문을 넣고 두 문제를 묻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좀 빨리 푼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평가원에서 다시 지문의 길이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유형들도 또 새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럼 학생들은 일단 이게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시간 부족이죠. 정말 미친 듯이 풀었는데 5회 말 막힌 딱 끝내니까 종치더라. 이런 식의 고민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사실 6월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다 쉬웠습니다. 9월도 쉽고 6월도 쉬우면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월 난이도가 좀 높고 9월이 상대적으로 좀 쉬우면서 수능은 그 중간 정도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6월, 9월 다 쉽게 냈다가 수능에 갑자기 어렵게 내서 1교시 시험을 보고 거의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멘붕 온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1교시가 왜 이러냐. 근데 주변의 반응이 다 비슷해서 그나마 이제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도 다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만 어려운 건 아니었구나.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2교시, 3교시 본 친구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1교시에서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2, 3교시에 거의 이제 녹먹고 본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1교시 국어에서 시간 부족으로 지문 한두 개 정도를 못 푸는 게 모의고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능 시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능 A형하고 B형의 경우에 하장문, 합법하고 작문은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봤는데 문법의 경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요 문제. 이제 보기 없이 문법 지식을 바로 확인하는 문항이 하나 출제됐습니다. 그냥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문장은 그리고 1, 2, 3, 4, 5번.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 시험 문제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항상 문법 지식을 보기에 주고 이 지식을 적용하는 문제였는데 너무 뜬금없이 그냥 바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이렇게. 그럼 학생들이 이건 뭘 물어보는 거지?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배운 문법 지식을 전부 다 적용하는. 그래서 무슨 뭐 문장 성분부터 시작해서 품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라든가 높임법, 시간표현, 사동피동 전부 다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단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시계를 봅니다.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내가 대략 15문제 문법까지 다 푼다라는 게 있는데 평소보다 5분 더 걸렸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침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독해에서. 근데 이번에는 또 비문학도 정보량이 많은 게 있어서 학생들이 문법에서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비문학 독해를 하다가 헐떡헐떡하고 마지막에 뒤에 있는 문학 부분은 진짜 뭐 2줄, 3줄씩 건너가면서 읽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문학 부분을 잠깐만 보실 텐데요.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EBS 교재하고 연계되지 않은 낯선 작품이 함께 출제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B형의 경우에도 EBS 교재와 작품명만 갖고 전혀 다른 부분. 또 낯선 작품. 사실은 평가원에서 매번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올해도 연계율이 얼마였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역시 EBS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올해는 그 얘기 별로 없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비문학 같은 경우에 6지문에서 5지문 반 정도가 EBS 교재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학원도 학생도 당연히 EBS. 근데 재작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 비문학의 경우에 주제면에 있어서 비슷한 지문들은 있었지만 EBS 교재에서 출제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3년 내내 공부한 내용 마지막에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고3 때 EBS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가? 학교에서도 EBS를 일단 하고 자기도 독서실에서 EBS 공부하는데 학원에서도 그럼 그 EBS를 계속 또 봐야 되는가? 그 전까지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재작년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국어 A형의 경우에 이제 등급을 잘 보시면 여기 비문학 사회가 오답률 49%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논문, 그 다음에 4번째부터 시작해서 11번째까지가 쭉 비문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판 추론, 추론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요게 잠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1등급 오답률 21%, 2등급 오답률 38%. 이게 지금 보면 1, 2등급의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어휘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건 특이하게 올해 B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B형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어휘에 있어서 1등급 오답률 28%. 그리고 특이하게 출제 영역은 전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비문학이고요. 오답률이 59%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기 41%의 맞은 학생들 중에는 찍은 친구들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숨이 막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한 지문 안에 오답률 1, 2위 문제가 2문제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은 아이들한테는 정말 지옥이죠, 지옥. 이 지문 하나 읽고 푸는 게. 과학 지문인데, 더군다나 B형이면 문과 학생들이거든요. 문과 학생들한테 과학 지문이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실력이 갈립니다, 확실히. 등급도 확실히 갈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할 때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 추론적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에는 이론을 알아도 적용을 못하면 안 되고요. 문학은 종합적인 감상 능력. 이거 왜 필요하냐면 더 이상 EBS에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EBS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의 감상 능력을 키우는 교재로. 이제 1등급 학생들의 경우에는 1등급이 되려면 어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휘는 사실 소홀하기 쉽습니다. 이전까지는 어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휘는 오답률이 높은 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어휘를 많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를 하더라고요.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입시체계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어머님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수험생 중에 국어 영역 1등급이 문이과 각 4%였는데 통합하게 됩니다. 수준별 시험 폐지하면서 전체 수험생 중에 문이과 통합 4%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과 학생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고력의 경우에 이과 학생들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과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올해는 통합되기 이전에 국어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크게 안 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면 이과 학생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치대나 뭐 최상위 공대에 진학하는 이과 학생들이 1.5%에서 2%를 차지한다면 2등급의 문과생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쉬운 수능, 뭐 예전에 뭐 물수능, 외보나 애들 괴롭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애들이 물불수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불이었다고. 예, 변별력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근데 내년이 전망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물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작년에 B형이 좀 어려웠고요. 올해도 B형은 작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려웠고 A형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평가원에서도 수능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사실은 평가원의 출제위원들도 자기네들이 낸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검토위원들도 다들 국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낯선 유형이나 새로 개발된 유형은 좀 이제 놀라워하고 이건 신선한데 라고 하지만 이게 학생들한테 정말 어려울까? 라는 건 잘 모르죠. 특히 출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문 독해력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문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근데 학생들은 안 되죠.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본인들은 쉽게 출제했다고 했는데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 특히 이건 쉬울 거야라고 예상했던 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도 생기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네. 모의평가보다 난이도를 올린 불수능,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가 변화할 겁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학습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발빠르게 대처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한테 문법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더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에 아직도 넉넉히 학교에서 이과 학생들한테 문법 부분들 시간 투자를 안 하게 되면 틀림없이 자연계열 학생들 3월 모의고사에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까지는 문법 문제로 고전을 좀 할 겁니다. 문과 문법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렵죠.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상위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비문학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점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죠. 아까 보셨겠지만 이 비문학 과학 지문의 경우에 인문계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1, 2등급 다투는 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과 학생들은 그게 자기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는 아니냐. 이과 학생들은 경제 지문 좋아합니다. 경제는 매년 수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 인문 지문이지만 그 안에 거의 수식구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과 학생들은 오히려 경제 지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철학을 싫어하죠. 동양 철학, 무슨 뭐 서양 철학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에 누차 강조했던 건데요. EBS 연계 정책은 이제 아무래도 철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선 좀 간단하게 보면 평소에 난이도를 올려서 어렵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왔던 수능 시험들 중에 어려웠던 지문들 위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개념학습을 할 때
평가원 시각에 맞는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EBS 교재하고 평가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는 분명히 문제의 질이나 다릅니다. 네, 그래서 평가원의 시각에 맞는 개념학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그리고 이 개별 첨삭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오답노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점을 좀 체크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뭘 향상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독해력 향상입니다. 문법의 경우에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 개념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의 경우에 고득점을 위해서 독해력을 기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학생들이 비문학을 이제 하라고 하면 교재의 일정 부분을 한 주일에 몰아서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단 2지문을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비문학 독해 능력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적은 분량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낮았던 EBS 반영률의 경우에는 이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패스하겠습니다. 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네.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EBS 교재의 문제풀이식 학습,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집을 몇 번을 풀었는데 왜 저는 점수가 안 오르나요? 의 학생. 기본기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시험 본 후에 2달이나 석 달 동안 수능 출제 방향에 맞춰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암기가 아니고요.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문이과 통합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교육과정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교과서 중심의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문법 부분입니다. 화작문 부분은 교과서 중심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지금 그 2학년 학생들부터 독서와 문법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현행 출제되는 수능의 출제 원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상당히 교과서 기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AB형 기출문제보다는 이전의 통합형 그걸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수능의 매뉴얼은 사실 2005년에 정해진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출제 매뉴얼의 경우에는 이제 출제위원들도 부분 이제 바뀌기는 하겠지만 이전에 출제했던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 기억은 아마 2013학년도 통합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출제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사고력 훈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그리고 EBS 교재는 기본기 형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독해력이나 해석력을 위한 이제 교재가 되는 거고요. 기출 모의고사 학원에서 매주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실력이 현재 어느 성적인지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은 요령 같은 것들을 많이 지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쌓아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EBS의 확장형 수업이라고 해서 EBS에 있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연계 문제들도 다뤄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지금보다 더 높은 등급 향상을 노린다면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싸움인데 이 부분은 이제 2학기 가서 수능 리허설을 할 때 한 4주 정도 이제 컨디션 조절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러면 1등급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연간 프로그램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적중 사례 부분은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건 안 나와서가 아닙니다. 저희 학원의 수업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학원에서 나가는 매주 모의고사 이제 취약점 학생들이 파악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도 저희들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래서 매주 나가는 모의고사에 보면 4주의 성적이 합산돼서 나갑니다. 퍼센테이지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거 보시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구나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고3은
내년 1월 2일 토요일, 그 다음에 3일 일요일 개강을 저희가 할 거고, 이번 고3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하고 조금 달라질 겁니다. 기존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다 들어가시고요.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날 배운 부분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검,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봐서 매주 학원에서 저희들이 15문제 정도로 테스트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법 부분이 확실히 취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휘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수능에 출제되는 독해와 관련된 어휘들만 테스트를 봤었는데 문법과 관련된 문법 용어 테스트도 함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전의 문제풀이 능력을 많이 길러내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문학 쪽에 좀 더 수업 역량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문과하고 이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문과의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 이제 논술 팀장님이 간단하게 좀 논술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고요. 이과생 어머님들께서는 그 학원에 저희 이제 고등부의 오주희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중 사례나 이런 거 수업 커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1과정에 문학 교재하고 자체 교재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EBS 교재 안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학교에 내신 시험이 EBS로 나오기 때문에 EBS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한 교재들 따로 구성해서 나갑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